안녕하세요. 예, 형법강론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어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재단죄의 일부를 들어갔습니다. 재단죄가 형법강론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제가 어제 강조를 좀 드렸을 겁니다. 우리가 재물의 개념을 봤는데 자기 재물의 개념 이것만 하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어떤 지방법원 법원장이신데 그분의 얘기가 떠올라요. 그분이 재물의 개념, 요것 때문에 2년을 더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뭐냐면, 이분이 2차 시험장 들어가서 시험을 보는데, 그 다음에 이제 2차 시험 과목이 8과목이었습니다. 하루에 2과목씩 바꾸게 되고, 형법하고 형사소송법을 제일 마지막 날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형법 보고 이제 오후에 형사소송법 보는 건데, 마지막 날이니까, 굉장히 지쳐 있을 겁니다. 지칠 대로 지쳐 있고, 되게 힘든 상황인데,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사흘째까지는 시험을 아주 잘 봤대요. 그래서 진짜 농담 삼아, 야, 이러다 수석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말까지 할 정도로 너무 아주 그 시험을 잘 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고무된 상황에서 마지막 날 시험을 잘 보려고 노력을 하게 되겠죠. 근데 형법 이제 문제를 딱 받았는데, 문제가 이제 이거였습니다. 그 약수형 문제 하나가, 뇌물의 개념을 논하라라는 것입니다. 뇌물의 개념. 뇌물의 개념. 근데 이분은 이걸 뭐로 읽었느냐? 재물의 개념을 읽었어요. 재물의 개념. 그래서, 이분은 뇌물도 찍었고, 재물도 찍었습니다. 그래서 찍었다 하면서 이제, 재물의 개념을 막 썼다 그래요. 근데 이분이 이제 재물의 개념을 막 쓰다가 도중에 문득 생각이 들대요. 혹시 이거 뇌물 아닐까? 내가 혹시 잘못 본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다시 봤는데 여전히 재물로 보이더래요. 그 사람 눈이라는 게 참 이상한 거예요. 그죠? 뭔가 잘못 보이면 계속 잘못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정말 해가 찍었던 문제니까, 거의 완벽하게 재물의 개념에 대해서, 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심시간이 되겠죠? 그 친구들한테, 야, 재물 잘 썼냐? 재물 잘 썼냐? 그 친구들이 놀라는 거죠. 재물이야? 뇌물 아니야? 이렇게 된 거죠. 이분이 여기서 혼미역산한 거죠. 뇌물이었니? 하면서 이제, 이분이 결국 해 형법과락으로 떨어졌어요. 형법과락. 뇌물을 물었는데 재물을 써놨으니까 동문서답이죠. 그래서 도저히 점수를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갖고 형법과락으로 떨어져가지고, 다음에 다시 1차 시험 보고, 그 다음에 2차 시험에 다시 합격해서, 이것 때문에 2년을 허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참 운이 없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실력도 중요하지만, 운도 어떻게 보면 참 따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사법시험의 경우에도 2차 시험에서, 오타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됐던 경우도 있습니다. 오래전에. 이런 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헌법에서. 그것도 약수형 문제였는데, 심신상실자의 형사 책임을 논하라.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심신에서 신이 한자가 어떻게 됩니까? 정신할 때 그 신자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문제를 쓰는 사람이 잘못 썼어요. 몸신자를 썼습니다. 정신할 때 신을 안 쓰고 몸신자를 써놨어요. 그래서 대개 수험생들은 딱 심상실자로 쓴 거죠. 그래서 심상실자 혼합적 방법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다. 그 다음에, 필요적으로 책임을 조각한다. 또 그 다음에 원인에 있어서 행위에 해당될 때는 책임이 조각되지 않는다. 이런 거 다 썼겠죠. 근데 아주 꼼꼼하고 날카로웠던 몇몇 수험생들, 한자가 틀리네. 그렇죠? 출제자도 몰랐고, 그 옮겨 쓰는 사람도 몰랐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몰랐어. 그냥 넘어갔습니다. 근데 몇몇 수험생들이 그걸 발견한 거죠. 저건 몸신자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범위가 다르다. 그래서 형법상의 심신상실자뿐만 아니라 몸신자를 썼으니까 뭡니까? 육체적인 장애자의 형사 책임도 논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고민하다. 장애자의 형사 책임을 우리가 본 적이 없죠. 형법에서. 그래서 이분이 이제 몇몇 분들이 창작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신체적 장애자의 형사 책임 해가지고, 대충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태평 이해가 이제 농화자가 하나 나오겠죠, 농화자. 그래서 농화자, 말도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 신체적 장애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농화자 형사 책임 쓰고, 기타 불구자 형사 책임 이런 거 막 창작해가지고, 써놨다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파장이 돼 문제가 된 겁니다. 그 출제자가 잘못한 겁니다. 출제자가 한자를 잘못 쓴 거예요. 출제 교수님이 한자를 잘못 썼고 아무도 그걸 발견을 못한 겁니다. 공개될 때까지. 근데 그 문제가 이제 공개되고 나서 시험이 시작되고 나서 한 1시간쯤 지나서 수정됐대요, 그게. 1시간쯤 지나가지고, 이거 몸신자 아닙니다. 오자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정신자 할 때 신자로 바꿨다는 겁니다. 근데 이미 쓴 사람도 어떡할 거예요? 시간을 더 준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이 격렬하게 항의를 했겠죠. 그래서, 나중에 뭐 채점에 반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들 어떻게 보면 정확했던 분이죠. 더 정확했던 분이죠. 그렇게 안 쓴 사람들은 감정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그렇게 썼던 분들은 뭐, 이렇게, 이제 채점자들이, 좀 반영을 해가지고, 좀 유리하게 해줬다는 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거 글자 하나, 별것도 아닌 거, 요것이 사실은 인생을 좌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사법시험 같은 큰 시험에도 그 오자가 나기도 한다는 거죠. 그죠? 형법전에도 오자가 있는 거 우리가 봤죠? 뭡니까? 그 형의 감경에서 뭡니까? 그 징역은 다 형기라고 하고 있는데, 자, 형기하면 상한과 하한을 다 포함하는 거죠. 근데 벌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액으로 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걸 이제 대부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액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액하면 상한만 감경하는 건데, 금액하면 하한도 감경하는 거죠. 형법전에도 사실은 오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물론 사소한 문제, 이런 것들이 하여튼 인생을 좌우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도 실력이 있으면 뭐 시간 문제죠. 그래서 2년 그 사람이 고생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결국 뭐 실력이 있으니까 합격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실력이고 또 열심히 한다는 거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재산죄 우리가 재물을 봤고요. 재산이나 이익에 대해서 보기로 합시다. 자, 재물이기 위해서 4가지 요소가 문제됩니다. 첫째가 뭡니까? 물리적 관리 가능성이고 또 하나 뭐죠? 주관적 가치고 세 번째가 뭡니까? 가동성이죠. 자, 먼저 절도죄나 강도죄의 객체인 재물은 동산으로 제한합니다. 동산은 가동성이 있는 물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 셋째 요건을 요약하면 가동성이라고 말할 수 있고, 자, 네 번째 금제품의 재물적인 문제가 되는데 이 금제품 소유나 소지를 법이 금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소유나 소지를 법이 금지한다는 말은 소유나 소지가 위법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어떤 그 적법성의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유나 소지가 적법해야만 재물이 될 것이냐, 아니면 위법해도 재물이 될 수 있냐, 그런 문제였죠.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물리적 관리 가능성, 그 다음에 가치성, 그 다음에 가동성, 그 다음에 적법성, 이것이 재물의 개념에서 논점이 된다는 거 잘 이해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엔 여러분들이 그 한자를 뭐 거의 안 쓰죠. 그 다음에 사실 저희 요런 교재도 원래는 그 한자를 많이 썼었는데, 저도 한자를 좀 쓰긴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론에 밀려가지고 저도 한자를 이제 많이 뺐는데, 이로써 우리 전에 그 영아 유기죄에서 유아, 그렇죠? 영아 유기죄의 객체는 유아다. 따라서 유아는 객체가 아니다. 앞에 유는 뭐죠? 전유자고, 뒤에 유는 어릴 유자죠. 그렇죠? 한자 알아야 돼요, 사실은. 한자를 모르면은, 그런 게 제대로 의미가 전달이 사실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자를 많이 안 쓰긴 하는데, 사실 2차 시험에서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목차 정도는 한자로 써주는 게 좋습니다. 또 그다음에 이제 본문 가운데서 정말 내가 좀 알고 있다는 것을 채점자한테 강조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정말 나 이거 알고 있어요. 라고 좀 강조하고 싶을 때, 이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메모리펜으로 싹 그어놓으면 됩니까? 그럼 이제 부정행위로 간주돼가지고, 0점 처리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강조하면 될까요? 한자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한자라는 게 상당히 굉장히 힘이 있는 문자예요. 왜냐하면, 한자는 상형 문자에서 출발한 거죠. 그래서, 한자는 턱 보기만 해도 눈에 탁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 한글은, 표현 문자죠. 읽어야, 발음을 해봐야 의미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한자가 가독성이 더 높아요. 사실은 빨리빨리 보는 데는 가독성이 좋다는 겁니다. 또 되게 채점을 하시는 교수님들은 한 40, 50대 되신 분들이고 한자에 익숙하신 분들입니다. 한자에. 그래서 사실 한자를 도리어 안 써주면은 읽기가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분들은 이제 뭔가 한자 중개문을 해서 쭉 상형 문자를 통해서 직관적으로 의미를 탁탁 이렇게 캐치하는 그런 데 익숙해 있는 분들인데 갑자기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다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채점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고려해 본다면 한자는 조금 알아두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목차 정도하고 정말 더 본문 가운데서 정말 내가 이 알고 싶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을 때, 예를 들어서 뭐 결과적 가중모에서 중요한 원점은 그 직접성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럼 직접성 그런 것도 한글로 쓰지 말고 한자로 써놓으세요. 그럼 눈에 탁 띄죠. 그럼 채점 다 눈에 탁 띕니다. 그럼 다른 거 읽지도 않고 점수 탁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자를 전혀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좀 걱정도 됩니다. 아직까지 형법전은 한자로 되어 있죠. 그래서 뭐 앞으로 잘못하다가는 법전도 못 읽는 법관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걱정이 좀 돼요. 어쨌든 그래서 한자는 조금 알아두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재산자 이익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재산자 이익도 재산주에 격차가 되는데 이 재산자 이익이란 재물 이외 일체의 재산적 가치 있는 이익을 말합니다. 자, 재물 이외 이제 이익을 말하는데 이것이 재물과 이제 어떤 관계에 대해서는 타결 관계 있다, 아니다 특별 관계 있다 이런 견해가 대립이 되어 있습니다. 자, 타결 관계 있다. 자, 이게 재산권인데 재산권은 재물과 재산 이익으로 나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럼 타결 관계로 본다면 이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이렇게 그려야죠. 그래서 요게 재물이고 그 나머지 반이 재산상 이익이다.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자, 근데 특별 관계로 본다면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자, 요게 재산권인데 자, 재물은 재산상 이익의 특별한 경우다. 그럼 이렇게 그려야죠. 요게 재물이고 요게 이제 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타결 관계로 이해하느냐, 특별 관계로 파악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럼 어디서 또 달라지게 되느냐? 자, 타결 관계로 본다면 재물을 취득했다면 재물을 취득한 것이지 이익을 취득한 것은 아니게 되는 거죠. 타결 관계니까. 그러나 특별 관계로 본다면 이익을 취득했다면 재물을 취득한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재물은 이익의 특별한 경우니까 재물을 취득했다면 이익도 취득한 것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타결 관계로 본다면 재물을 취득한 것은 이익을 취득한 것이 안 되지만 특별 관계로 본다면 재물을 취득했다면 이익도 취득한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 앞으로 재산주를 보면서 알겠습니다만 우리 판례는 일관성도 없고 다소도 일관성이 없습니다. 때로는 타결 관계로 파악하기도 하다가 때로는 특별 관계로 파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점은 이제 나머지 재산주를 보면서 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재산이 뭐 재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자, 이 재산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법률적 재산설, 경제적 재산설, 법률적 경제적 재산설이 대립이 되었습니다. 이 법률적 재산설에서 이때 법률은 민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민법이 인정하는 권리와 의무의 총재, 이것을 이익으로 파악하는 입장, 이것을 재법률적 재산설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 법률적 재산설은 법이 인정하는 권리와 의무이기만 하면 사실상의 경제적 가치는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일지라도 법이 인정한다면 재산상 이익이 되는 것이고, 뭐 경제적 가치가 또 있을지라도 법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재산상 이익은 될 수 없다. 이런 입장이 법률적 재산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측면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 정반대 입장이 경제적 재산설이에요. 자, 법적 측면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 법이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 고려하지 않고 사실상의 경제적 가치만 있다면 전부 재산이 된다는 것을 경제적 재산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판례의 입장이죠. 세 번째, 법률적 경제적 재산설이 있는데 이건 제 절충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법도 인정을 해야 되고 또 하나 경제적 가치도 있어야 된다. 이런 입장이죠. 그래서 그림으로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해 본다면 이렇게 그려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요게 법률적 재산설입니다. 그래서 법이 인정한다면 경제적 가치의 유무를 불문하고 재산상 이익이 된다는 입장이죠. 근데 경제적 재산설은 또 이거죠. 자, 법이 인정하든 말든 사실상의 경제적 가치만 있다면 이익이 된다. 이게 경제적 재산설이고, 근데 법률적 경제적 재산설은 뭡니까? 법이 인정하기도 해야 되고 또 경제적 가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 합치는 부분, 겹치는 부분, 이쪽이 재산상 이익이 된다. 이게 바로 법률적 경제적 재산설의 입장입니다. 아무리 경제적 가치가 있을지라도 법이 보호를 안 하고 법이 인정을 안 한다면 그것은 보호 가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 다른 법이 인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형법이 앞장서로 보호해주는 것을 형법의 보충성 원칙에 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경제적 가치도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법도 인정하는 그러한 이익이 자연상 이익이 된다는 법률적 경제적 제한사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다수설은 법률적 경제적 제한사이지만 우리 판례는 경제적 제한사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아래 해군 하사관 사건 보겠습니다. 해군 모부대 하사관감은 부대를 이탈한 후 술집에 가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술집 여종업원 을리와 성관계를 가진 뒤 절찬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그 대가의 지급을 면하였다. 자, 결국 기망에 의해서 성행위의 대가를 면했다는 겁니다. 자, 기망에 의해서 성행위의 대가를 면했다. 자, 그래서 군 검찰관은 이 가브리엘 하사관을 사기죄로 기소를 했습니다. 사기죄. 자, 사기죄는 재물과 재산상 이익, 양자 모두를 객체하는데 여기서 재물은 객체가 아니고 이제 재산상 이익에 대한 사기죄의 성의가 성립할 수 있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하사관이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어야만 사기죄가 성립하는데, 자, 갑은 여기서 어떠한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성행위의 대가의 지급을 기망에 의해서 면했다는 거죠. 자, 근데 성행위의 대가, 이건 속지 뭐 화대라고 말하죠. 자, 그럼 화대라는 것이 법이 인정하는 이익입니까? 자, 율락은 범죄죠. 그래서 화대는 범죄의 대가입니다. 자, 범죄의 대가를 어떻게 법이 허용을 하겠습니까? 그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률적 재산설에 따르면 뭡니까? 자, 그것은 재산상 이익이 아닙니다. 재산상 이익이 아니라면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게 되고, 또 법률적 경제적 재산설에 의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 경제적 가치가 있을지라도 역시 법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재산상 이익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법률적 경제적 재산설이죠. 그래서 이 사안의 경우에 법률적 재산설과 법률적 경제적 재산설에 따르면 화대 지급을 면한다는 것은 법이 인정하는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상 이익이 아니고, 자, 재산상 이익이 아니니까 재산상 이익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판례는 경제적 재산설 입장이죠. 자, 법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사실상의 경제적 가치가 있다면 재산상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경제적 재산설 입장입니다. 그래서 화대는 법이 인정하지 않는 이익이긴 하지만 사실상의 경제적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대 지급을 면함으로써 얻는 이익도 사실상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이익이 되기 때문에 사기죄가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실판을 보시면, 자, 화대는 요 영역에 속하는 거죠. 그렇죠? 법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실상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이고, 오직 경제적 재산설에 의할 때만 이것은 재산상 이익이 되는 것이고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판례도 사기죄 성립을 인정을 해줍니다. 자, 밑에 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처음부터 보세요. 일반적으로 분녀의 성행 자체는 경제적으로 평가할 수 없고, 자, 이것도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일부 교수님께서는 분녀와의 성행위 자체를 경제적 이익으로 평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일부 계시는데 우리 판례는 그런 주장을 배척하고 있어요. 성행위 자체는 경제적 이익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분녀가 상대방으로부터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약속 자체는 선량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에서 무효이다. 자, 법은 그러한 계약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고, 사기죄 계약자가 되는 재산상 이익이 반드시 사법상 보호되는 경제적 이익만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뭡니까? 법이 보호하는 권리나 의무여야만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분녀가 금품으로 받을 것을 전제로 성행을 하는 경우 그 행위의 대가, 화대죠. 사기죄의 계약자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녀를 기망해서 그 대가의 지급을 면했을 때는 사기죄가 된다는 게 우리 판례의 태도입니다. 자, 경제적 재산설의 입장이고, 자, 그래서 법률적 경제적 재산설이나 법률적 재산설에 따르면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거, 그래서 학설별로 결론이 달라진다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안에 여정주점 사건 봅시다. 갑물가 공마여 갑의 동근역과 경호는 여정점에서 그 중간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병을 깨워 방 안으로 데리고 가 무릎을 꿇게 한 다음 맥주를 강제로 마시게 한 후, 맥주를 강제로 마시게 하는 것은 형법적으로 뭐로 평가됩니까? 폭행으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수면제를 먹이는 거, 마취제를 먹이는 거, 최면술을 거는 거, 술을 억지로 마시게 하는 거 전부 폭행으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갑걸 2인 이상이 합동해서 폭행을 한 겁니다. 자, 결국 강도하려고 한 거죠. 이건 특수강도의 문제가 됩니다. 2인 이상이 합동해서 하는 그런 특수강도의 문제가 됩니다. 또 맥주병으로 병이매를 때리며, 이건 폭행이죠.
이 자식아 술을 먹었으면 돈을 주어야지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이래 때리고 또 폭행이고요. 병이 소지하고 있는 신용카드를 받아서 매출 전표를 만들어 병에게 내밀며 가위를 병의 귓가에 바짝 들이대면서 서명하지 않으면 귀를 잘라버리겠다. 협박이죠. 그렇죠. 이 이상이 합동해서 폭행과 협박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병을 하여금 매출 전표에 서명하게 했습니다. 약 100여만 원 정도 술을 마신 것으로 거의 다 서명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서명을 했어요. 그 후 피해자 병은 갑갑이 잠든 틈을 이용해서 그 매출 전표를 몰래 가지고 주점을 빠져나왔다. 자, 결국 매출 전표를 몰래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갑갑이 이제 카드 회사로부터 그 대금을 받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어쨌든 특수강도 문제인데 검사는 재산상 이익에 대한 특수강도 기수로 기소했습니다. 재산상 이익을 객체라는 특수강도의 기수로 기소했어요. 아니, 매출 전표를 몰래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자, 카드 회사로부터 돈을 못 받았어요. 자, 돈 못 받았으면 미수 아닌가요? 왜 기소가 된다는 거죠? 자, 대법원도 그 주장을 인정했어요. 자, 어디서 기소가 된 겁니까? 보세요. 자, 갑가을이 병으로부터 이제 전표를 받았다. 자, 전표를 손에 넣는 순간 갑가을은 카드 회사에 대해서 어떤 권리를 취득한 것입니까? 카드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겁니다. 자, 카드 대금을 받을 수 있는 청구권을 취득한 겁니다. 이것이 약관상 지급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을지라도 어쨌든 외관상으로는 권리를 취득한 거죠. 자, 외관상은 권리를 취득했고 그 권리 취득이 뭡니까? 사실상의 경제적 가치는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뭡니까? 전표를 갑갑이 손에 넣는 순간 카드 회사에 대한 그 대금 청구권이라는 재산상 이익을 거기서 취득했다는 겁니다. 자, 취득했다. 그럼 거기서 강도는 기수가 된다는 거죠. 자, 기수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범죄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표를 손에 넣는 순간 그 특수강도죄는 완성이 된 것이고, 따라서 완성 이후에 병이 카드를 몰래 들고 나왔다는 것은 이 완성된 범죄를 다시 미완성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법도 특수강도 기수범의 성립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밑줄 보세요. 외견상 여전히 그 금액을 지급받을 가능성 있는 상태, 이게 뭐라는 겁니까? 갑과 을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라는 겁니다. 전표를 받음으로써 그 외견상 겉으로 그 카드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상태가 있고, 이 자체가 재산상 이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서 기소가 됐고 특수강도는 기소가 된다는 그런 판례 사안입니다. 자, 하여튼 판례가 중요하죠. 뭐 대부분 판례 문제니까 판례가 경제적 재산설의 입장에서 이익의 취득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는 거 잘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재산상 이익에 대한 개념이 끝났고요. 그다음 형법상 점유에 대한 것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점유 부분이 왜 중요하냐. 자, 우리 형법상 이제 재산죄를 한번 분류해 본다면요. 타인 소유물을 객체로 하는 범죄가 있고요. 또 반대로 자기 소유물을 객체로 하는 범죄가 있습니다. 또 타인 소유물은 누가 점유하는가에 따라서 좀 죄책이 달라집니다. 첫째, 타인 소유지만 타인 점유물을 객체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반대로 타인 소유, 자기 점유를 객체로 하는 범죄가 있고, 또 타인 소유이지만 점유 이탈물을 객체로 하는 범죄도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 소유, 타인 점유물을 객체로 하는 범죄, 자, 대표적인 것이 절도입니다. 또 강도도 마찬가지요. 또 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공갈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객체는 모든 재산이 아니라 타인 소유, 타인 점유의 재물이어야 된다. 재물일 때 그 재물은 타인 소유, 타인 점유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타인 소유지만 자기 점유물을 객체로 하는 범죄가 있는데 횡령죄죠. 또 점유 이탈물을 객체로 하는 범죄, 점유 이탈물 횡령죄입니다.
또 자기 소유물을 객체라는 범죄가 있는데, 모든 자기 소유물이 객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권리나 또는 타인의 점유의 목적이 된 자기 소유물을 객체로 합니다. 요 죄는 이제 권리행사 방해죄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누가 점유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죄명이 달라져 버리죠. 그렇죠? 누가 점유하고 있느냐, 죄명이 달라져요. 그럼 누가 점유하고 있는가가 중요하겠죠. 무슨 죄인가를 결정짓기 위해서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형법상 점유 개념이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죄명이 달라지니까. 죄명이 달라지고, 실무상으로는, 진짜 무슨 죄로 기소할 것이고, 법원은 무슨 죄로 유죄 판결을 내릴 것인지, 이걸 좌우하게 되는 것이고, 수험생 입장에서는 정답이 절도인지 횡령인지, 이것을 좌우하게 되는 게 바로 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점유의 개념에서는 중요한 것은 점유의 요건이겠죠. 점유의 요소겠죠. 그래서, 타인이 점유의 요소를 갖췄다면 타인의 점유가 되는 것이고, 내가 점유의 요소를 갖췄다면 이건 자기 점유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 점유의 개념은 점유의 요소, 점유의 요건의 문제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 점유냐, 자기 점유냐, 아니면 점유 탈물이냐, 이 문제는 누가 점유의 요건을 갖추었느냐, 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형법상 점유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형법상 점유란 재물에 대해서 사실상의 지배를 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걸 형법은 주로 점유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또 보관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자, 우리 민법에서도 점유라는 표현을 쓰죠. 근데 민법상의 점유도 사실상의 권리이긴 합니다만, 형법상의 점유보다는 규범적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구별이 아니고 상대적 구별이지만 형법상의 점유는 사실적인 성격이 강하지만 민법상의 점유권은 규범적인 성격이 상당히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다 점유라고 표현하지만 독일에서는 사실 용어상으로 구별을 하고 있어요. 잠깐 나왔지만 형법상의 점유를 개바잠이라고 표현하고 민법상의 점유를 베지츠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점유 하다 보니까 혼동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밑에 표가 정리되어 있는데 민법상의 점유하고 형법상의 점유가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자, 그거 잘 이해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일을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어디 이제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부산에 사는 사람입니다. 부산에 B라는 이제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A라는 사람은 이제 서울에 이제 출장을 왔습니다. 저 짧은 일정에 얘는 아주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과로를 했고, 자, 밤늦게 호텔로 돌아오다가 호텔 근처 이제 골목길에서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얘가 이제 골목길에 쓰러져 있는데, 자, 이제 갑이라는 행인이 자, 지나가다가 A의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갑의 눈에 띈 것은 뭐냐? 자, A의 손목에 채워지는 롤렉스 손목시계가 눈에 딱 띈 겁니다. 시계. 상당히 고가겠죠. 그래서 그 시계를 갑이 몰래 가지고 달아놨다는 겁니다. 자, 갑에게 이제 무슨 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 재난죄 이렇게 사례 문제가 나오면 두 가지를 일단 결정 짓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결정 못 지으면 아무 생각도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두 가지를 결정 지으세요. 그게 뭘까요? 소유관계와 점유관계입니다. 자, 이게 누구 소유냐? 즉 범인의 입장에서 누구 소유냐? 타인 소유냐? 자기 소유냐? 두 번째, 타인 점유냐? 자기 점유냐? 자, 요 두 가지만 결정되면 80% 이상 정답은 나옵니다. 자, 그것만 결정하면 정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소유관계와 점유관계를 따지기 바랍니다. 자, 갑의 입장에서. 자, 그럼 이 시계는 누구 소유입니까? A의 소유입니까? A는 죽었잖아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소유권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민법상 A의 사망 즉시 부산에 있는 아들에게 상속이 되는 거죠. 이 시계는 B의 소유입니다. 어쨌든 A의 소유든 B의 소유든 갑의 입장에서 그 시계는 타인 소유겠죠. 타인 소유다. 자, 두 번째 점유를 결정해야 됩니다. 하여튼 이 타인은 어떤 상속인이었어요. 상속인 B의 소유였습니다. 그럼 이제 점유도 상속인인 B의 점유라고 할 수 있느냐? 자, 민법상은 어떻게 됩니까? 민법상으로는 점유권의 상속도 인정되죠. 그래서 민법상으로는 역시 상속인 B의 점유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나 형법상으로는, 자, 민법상으로는 B가 점유자가 되지만 형법상으로는 B가 점유자가 될 수 없습니다. 상속인이 점유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형법상의 점유는 사실상의 지배를 말한다고 그랬죠.
그럼 부산에 있는 B가 서울에서 사망한 A의 시계를 사실상 지배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시계를 지배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또 알았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지배합니까? 어떻게 지배해요? 현실적으로 지배할 수 없죠. 그럼 뭡니까? 사실상의 지배가 인정돼야만 형법상으로 점유가 인정되는 겁니다. 근데 B는 A의 시계를 사실상 지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뭡니까? 이것은 B의 점유가 아닙니다. 자, B에서 소유는 B가 되지만, 소유자는 B가 되지만 점유자는 B가 아닙니다. 그럼 B는 점유자가 아니고, 형법상으로 점유자가 아니고, 그럼 A가 점유자입니까? 자, 형법상의 점유는 사실상의 지배를 말한다 그랬죠. 근데 A는 죽은 사람이에요. 죽었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거는 A의 점유도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점유 이탈물이죠. 그렇죠? 상속인의 점유도 아니고 사자의 점유도 아니니까 이것은 점유 이탈물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가배 입장에서는 뭡니까? 타인 소유 점유 이탈물을 가져간 경우니까 점유 이탈물 횡령죄가 된다는 겁니다. 같은 그래서 민법적으로 말하면 상속인에게 점유권이 인정되지만 형법상의 점유는 사실상의 지배를 말하기 때문에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요 사안의 경우는 사실상 지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원칙 요 사안에서 물론 예외적으로 상속인이 사실상 지배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요 사안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그 B에게 점유를 인정할 수 없고 또 사자의 점도 인정할 수 없고 해서 이때는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하여튼해서 점유의 상속이 민법상으로는 긍정됩니다만 형법상으로 부정된다는 거. 또 민법상으로는 간접점유도 긍정됩니다만 형법상으로 간접점유는 부정됩니다. 왜? 간접점유자가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지배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 또 민법상으로는 점유 개정이 긍정되지만 형법상으로는 점유 개정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또 민법상으로는 법인의 점유가 인정되지만 형법상으로는 법인의 점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인은 육체가 없고 정신도 없기 때문에 어떤 재물을 사실상 지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의 물건은 법인의 대표자인 자연인이 점유하는 것이지 법인이 점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민법상은 점유 보조자의 점유가 부정됩니다. 여기서 점유 보조자는 뭐 상점의 점원 같은 경우를 말하죠. 여기서 주인에게만 점유권이 인정되고 그 보조자에게는 점유가 인정되지 않는데 형법상으로는 그 점유 보조자에게도 점유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주의할 점은 형법상으로 그 점유 보조자의 점유가 무조건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인정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된다는 말은 꼭 가로쳐두기 바랍니다. 예외적 긍정이라 해두세요. 그럼 어떤 경우냐? 자, 밑에 판례가 나와 있죠. 봅시다. 민법상 점유 보조자라고 하더라도 그 물건에 대해서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보관의 주체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자, 탄저가 달라졌죠. 사실상의 지배가 있을 때인 겁니다. 따라서 이 점유 보조자, 점원에게 이 사실상의 지배는 단독 점유를 인정할 수 없다면 일단은 점유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만 점유자가 된다는 거, 그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또 한번 나오니까 그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누가 점유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죄명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점유의 요건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타인이 요건을 갖췄다면 타인의 점유가 되는 것이고 내가 그 요건을 갖췄다면 자기 점유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점유의 요건 세 가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세 가지 요건 가운데 첫 번째 요건이 객관적 물리적 요소고 두 번째가 주관적 정신적 요소고 세 번째가 사유적 규범적 요소입니다. 먼저 객관적 요소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 점유의 객관적 물리적 요소는 재물에 대해서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상태. 자, 점유. 자, 객관적 요소가 필요한데, 자, 그게 바로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걸 간단히 줄여서 점유 사실 또는 지배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지배 사실이라고 해봅시다. 일단 요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어떤 사람과 그 물건 사이에 그 사실상의 지배관계, 이 지배 사실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일단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가까이. 그렇죠? 가까이 있어야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아까 부산에 있고 서울에 있고 너무 멀리 있죠? 이때는 사실상 지배한다고 보기가 어려운 겁니다.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이 가까이 있는 경우 가운데서 가장 가까운 게 뭡니까? 손에 쥐고 있는 거. 그렇죠? 이걸 형법상으로 악지라고 합니다. 악지. 손에 쥐고 있다.
여러분 이제 펜을 손에 쥐고 계시죠. 그래서 그게 바로 악지입니다. 가장 가까이죠. 여러분들 이제 그 펜을 객관으로 점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집에 사실 가까이 있어야 돼요. 이 가까이 있단 말을 이제 밀접한 장소적 연관성이라고 말합니다. 아주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현실적으로 지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 있어야 되고, 가까이 있다 보기에는 제일 가까운 게 손에 쥐고 있는 것이고, 옆에 두고 있는 가방을 생각해 보세요. 가방. 여러분 지금 가방 손에 꽉 쥐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누가 훔쳐갈까봐? 모르죠. 어제 산 새로운 것이라면 그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분은 없죠. 뭡니까? 그건 악지하고 있지만 아주 가까이 두고 있죠. 역시 점유사실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사실상의 처분 가능성이 인정되렵니다. 이때 처분 가능성도 사실상의 것입니다. 따라서 법적 권한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도 범죄자도 훔치는 물건에 대해서는 점유가 인정되는 겁니다. 법적 권리가 없지만 사실상의 처분 가능성과 사실상의 지배는 인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밑에 판례에 볼까요? 두 번째 유죄 사실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육군 사병인 피고인. 우리 전에 만난 적이 있는 사병입니다. 어디서 만났을까요? 무시무시한 병사 둘이 있었죠. 자, 우리 총 훔쳐서 전역할 때 가지고 나가서 은행 털자. 그 병사들입니다. 그 병사들. 근데 행운이 따라서 이 병사들한테. 자, 지금 총 훔쳐서 나가자. 총만 있으면 안 되겠죠. 실탄도 필요하겠죠. 자, 실탄을 이제 갖게 된 겁니다. 보세요. 육군사병인 피고인이 98년 8월 5일 15시경 소속대대 위병소 앞 탄약고 천리문 서북방 20m 떨어진 언덕 위 소홀에서 더덕을 찾기 위해서 나무 막대로 땅을 파다가, 자, 지금 대대가 이제 독립해서 주둔하고 있었고, 이쪽이 위병소였고, 앞에 이제 야산이 있었고, 이 병사들이 거기 가서 이제 그 작업을 하게 됩니다. 진지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호도 파고 이렇게 진지 작업을 하게 된 겁니다. 땅을 파다가 이제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자, 땅을 파다가 땅속 20cm 깊이에서 탄통 8개를 발견하고, 자, M16 실탄이 들어있는 통이 8개가 나오는데, 통 하나에 800발이 들어갑니다. 800발. 엄청난 양의 실탄이죠. 은행 한 1000개는 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하여튼 엄청난 양의 실탄이 발견된 겁니다. 이 병사를 생각해보세요. 우리 총 훔쳐서 나가자. 그렇다. 이랬죠. 진짜 이 실탄을 발견한 겁니다. 얼마나 신납니까, 이거? 하늘이 도우시는구나, 라고 생각했겠죠. 그죠? 그래서 발견하고, 뚜껑을 열어 그 안에 군용물이 탄약이 들어있음을 확인하고도 이를 지휘관에게 보고하는 등 절차를 거치지 않냐고, 저녁이래. 이를 가지고 나갈 목적으로 그 자리에 다시 파묻어 은닉했다. 보세요. 지금 땅을 팠는데 한 20cm 있고 탄통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삽에 털거덕 걸렸겠죠. 보니까 탄통이었어요. 열어보니까 실탄이고, 어떻게 한 겁니까? 이 탄통을 옮기지 않았어요. 그대로 놔두고 뚜껑 닫고 다시 흙을 싹 덮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제대할 때 이제 가지고 가려고 이렇게 해둔 겁니다. 나중에 여기에 들통이 났습니다. 그래서 요 실탄에 대한 절도죄가 될 것이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무조건 이제 절도 그러면 안 되고, 실탄이 누구 소유이고 누구 점유냐, 이걸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그랬죠. 그 소유 관계와 점유 관계를 따져봐야 됩니다. 자, 실탄은 누구 소유입니까? 그럼 국가 소유죠. 그렇죠. 군용물은 국가 소유입니다. 어쨌든 국가니까 타인 소유에 해당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누구 점유입니까? 자, 부대 안에 있지 않고 부대 밖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부대 안에 있었다면 부대 지휘관인 대대장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을 텐데, 부대 밖에 있었으니까 대대장의 점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이건 타인 점유가 아니죠. 타인 점유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타인 점유가 아니니까, 군 검찰관은 절도죄로 기소했지만, 이건 타인 점유가 아니니까 절도죄는 성립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럼 점유 이탈물 횡령죄가 될 여지도 있어요. 이론적으로 볼 때. 그러나 보세요. 점유 이탈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 물건을 취득해야 됩니다. 취득해야 되는데, 우리 대법원은 취득도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 장소를 이동시키지 않았기 때문에요. 원래 있던 데는 그대로 놨을 뿐이기 때문에 이 병사들이 실탄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취득하지 못했다면 미수가 되겠지만 이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자, 횡령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지만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요. 결국 불가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요지에서 미수를 보세요. 대대장의 점유하에 있다거나, 무슨 말입니까? 타인 점유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타인 점유가 아니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피고인이 위 탄통에 대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하여 새로운 점유를 취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무슨 말입니까? 점유 취득이 없다는 거죠. 기수가 아니란 거죠. 기수가 아니고 이론적으로 미수가 가능하지만 그러나 정미통 행위자는 미수 배정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사안을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를 한 겁니다. 자, 또 밑에 배수로에 저장된 물도 이거 타인의 점유가 아니라고 봤어요. 그래서 물은 그 배수로에 자기가 저장해 두자도 지배할 수 있는 것이 못 된다고 여기서 판시했습니다. 그 사안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객관적 요소 외에 두 번째 주관적 정신적 요소가 필요한데 이 재물을 자기 의사에 따라서 관리하거나 지배하겠다는 사실상의 의사가 이제 바로 주관적 정신적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주관적 요소, 이것도 간단하게 뭐 지배 의사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의 지배 의사를 말합니다. 자, 사실상의 지배 의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지배 의사는 사실상의 지배 의사이기 때문에 자, 사실상이라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행위자한테 순수한 자연적이면서 사실적인 의사만 인정되면 이 세제 지배 의사가 인정되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처분 권한이 있을 필요도 없고, 자, 민법상 행위 능력이 있을 필요도 없고, 또 형법상 책임 능력이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자연적 의미의 의사만 가질 수 있다면 사실상의 지배 의사를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유아라든가 정신병자는 민법상 행위 무능력자이고 형법상 책임 무능력자일지라도 사실상의 의사는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아나 정신병자에게도 이 점유의 주관적 요소인 점유 사실은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거 주의하세요. 그러나 법인은 점유할 수 없어요. 그게 뭡니까? 법인은 자연적이면서 이 사실적인 지배의사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법상 법인의 점유가 부정되는 이유는 법인은 사실상의 지배의사를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기서 지배의사는 또 일반적인 지배의사를 말하고 또 그 다음에 잠재력인 지배의사를 말합니다. 자, 일반적 지배의사다. 자,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 사람이 있는데 자기 방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버릇을 갖고 있냐, 이렇게 펜을 돌리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예전에 한창 그게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펜을 이렇게 돌리는 거. 지금은 뭐 거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예전에 펜 돌리는 게 유행할 때는 진짜 강의할 때 굉장히 좀 지장을 줬습니다. 다 돌리고 있어요. 다 돌리고 있어요. 제가 어지러워가지고, 뭐, 그러고, 또 잘 돌리면 좋은데, 자꾸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철커덕. 정말 산만해가지고, 강의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돌리지 말아요. 그럼 또 이제 좀 약간 또, 왜 자유를 방해하느냐 하면서 또 이제, 싫어하기도 하고, 그래서 참여교 단체했는데, 다행스럽게 지금은 이제 안 돌려서 좀 잘 됐습니다. 근데 이 펜을 돌리다가 펜을 이제 잃어버렸어요. 책상 위에서 돌리다가 떨어졌던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도 있죠? 집안에서 뭘 잃어버렸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경우가 있죠? 참 묘합니다. 갈 데가 없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책상 위에 다 뒤지고, 이불 들치고, 다 해봐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럴 때 이제 우연히 어떻게 이제 엉뚱한 장소에서 발견한 경우가 종종 있죠. 그렇죠? 어쨌든 이제 의리 그랬어요. 펜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한 시간을 찾았지만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포기했는데, 어느 이제 갑이라는 을의 친구가 요 집에 왔다가, 남의 눈에는 아주 잘 띕니다. 또 이상한 그런 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 구석에 떨어져 있던 그 펜을 발견하고 갑이 슬쩍 가져갔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그럼 갑에게 그 펜에 대해서 무슨 죄가 성립할 수 있느냐? 역시 직관적으로 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소유 문제하고 점유 문제 두 가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하셔야 돼요. 대충 그냥 절도일까 이렇게 짚으려고 들으면 안 돼요. 분석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자, 이 펜은 당연히 을의 소유죠. 그럼 타인 소유입니다. 그럼 누구 점유입니까? 을은 잃어버렸어요. 을은 잃어버렸으니까 이 펜은 점유이탈물이고, 그럼 갑에게는 점유이탈물 행령죄가 되는 것이냐? 자,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자, 이것이 을의 점유인지는 꼼꼼하게 점유의 요건을 가지고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첫째, 객관적 요건. 자, 이 펜에 대해서 을에게 지배 사실이 인정이 되나요, 안 되나요? 어떤 경우에 지배 사실이 인정됩니까?
밀접한 장소적 연관성이 있을 때 지배사실이 인정되는 겁니다. 자, 이 펜은 을의 방 안에 있죠. 자, 손에 쥐고 있지 않지만 을의 방 안에 있다면 장소적 연관성, 밀접성이 있는 거죠. 그럼 뭡니까? 지배사실 을에게 인정되는 겁니다. 자, 잃어버렸지만 사실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지배사가 인정됩니까? 자, 이 펜이 지금 어디 있는지는 몰라요, 을은. 자, 어디 있는지 알아야만 지배사가 인정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지배사라는 것은 일반적이면서 포괄적인 지배사를 말합니다. 자, 일반적이면서 포괄적인 지배사라는 것은 을이 배타적으로 관리하는 을의 집 안에 있는 물건이라면 비록 그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지라도 또 어디 있는지 모를지라도 을이 관리하겠다는 이와 같은 일반적이면서 포괄적인 의사만 인정되면 지배사는 인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을은 지금 그 펜의 구체적 소재는 모르고 있지만 집 안에 있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죠. 그 집 안에 있는 물건이라면 어디 있는지는 모를지라도 내가 지배하고 내가 관리하겠다는 사실상의 지배의사는 을에게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배의사도 인정되고 그럼 이것은 을의 점유물이에요. 그래서 갑은 타인 소유, 타인 점유의 재물을 가져가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일반적 지배의사, 포괄적 지배의사가 된다는 겁니다. 또 이런 예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소포가 하나 왔어요. 그래서 소포를 배달한 사람이 아무리 배를 넣어도 을이 안 깨니까 그냥 할 수 없죠. 그래서 대문 밑으로 소포를 쑥 넣어주고 가버렸습니다. 자, 그 소포. 근데 갑이 와서 그 소포를 가져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을은 이 소포가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소포가 맞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때 이 소포에 대해서 을에게 지배의사를 인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정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이 소포는 대문 밑을 통해서 을의 집 안으로 들어와 있죠. 그럼 뭡니까? 을이 배타적으로 관리하는 장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때는 을이 그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지라도 또 어디 있는지 모를지라도 이때는 포괄적인 지배의사가 인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전히 을의 점유가 되는 것이고 갑은 을의 소유, 을의 점유를 가져갔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자, 포괄적이면서 일반적인 지배의사로 충분하다는 거. 그래서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좋고요. 또 있다면 어디 있는지 몰라도 좋다는 겁니다. 하여튼 우리 집 안에 있는 물건은 내가 지배할 거야. 이런 일반적인 의사만 인정되면 지배의사는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 또 생각해 봅시다. 갑이 이제 을의 집에 몰래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을에 시계가 있는 겁니다. 요 시계를 훔쳐갔는데, 을은 그때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 이때 갑에게 그 시계에 대해서 무슨 죄가 될 것이냐. 역시 직관적으로 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 소유관계와 점유관계를 찬찬히 따져봐야 됩니다. 이게 당연히 을의 소유고 타인 소유가 되겠죠. 그게 을의 점이냐? 뭐 을의 점이지.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고, 점유의 요건을 갖춰오는가를 꼼꼼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자, 을의 머리맡에 있는 시계. 자, 을과 시계 사이에 밀접한 장소적 연관성이 인정되죠. 그럼 을에게 점유사실 인정됩니다. 두 번째, 주관적 요소로서 점유의사. 자, 지배의사가 필요한데, 문제는 을이 잠을 자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의식이 없다는 겁니다. 이 의식이 없는 을에게 시계를 지배하겠다는 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까요? 의식이 없는데. 인정할 수 없죠. 그러나 인정할 수 있습니다. 왜? 자, 이 점유의 주관적 요소인 지배의사는 현실적인 지배의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인 지배의사를 말합니다. 따라서 을은 현재 잠을 자고 있고 의식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인 지배의사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곧 잠에서 깨어나게 될 것이고 그때는 현실적 지배의사가 회복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럼 뭡니까? 잠재적인 지배의사는 을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을에게도 지배의사가 있는 것이고 이건 을의 점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보기에는 절도죄가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하되어서 포괄적 지배의사를 말한다. 또 그다음에 잠재적인 지배의사를 말한다. 이 두 가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 판란을 봅시다. 자, 손목시계 사건입니다. 가문일과 은장 중 을을 구토하여 을이 졸도하여 땅바닥에 넘어지자. 여기까지 보면 무슨 죄입니까? 구토하는 폭행이고 졸도는 뭡니까? 실신, 상해죠.
상해. 따라서 폭행치상죄가 됩니다. 물론 상해 고의가 있었다면 상해죄가 되겠죠. 근데 그건 분명치 않아요. 상해 고의가 있었다면 상해죄가 되는 것이고 폭행 고의밖에 없었다면 폭행치상죄가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건 논의를 하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졸다리 땅바닥에 넘어지자 집으로 달아나려고 하였는데 뒤에서 구경하고 섰던 학생이 갑보고 형님, 계획에서 돈 빠져요. 하기에 본즉 돈이 빠지려고 하기에 집어넣고 혹 지면에 떨어지지는 않았나 하고 보니 을의 손목시계가 떨어져 있게 주워서 집으로 갔다. 자, 기절한 을의 손목시계를 가져갔다는 겁니다. 자, 이 손목시계는 을의 소유고 타인 소유입니다. 그런데 을의 점이냐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을의 점이냐? 을의 점이죠. 기절했지만 을의 점이죠. 왜? 을에게는 기절했지만 잠재적인 지배의사는 인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을 근처에 떨어져 있으니까 밀접한 장소로 연관성이 인정됨으로써 객관적 요소인 지배 사실이 인정되고 비록 을이 기절해 있지만 의식이 없지만 잠재적 지배의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점의 주관적 요소도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을의 점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갑은 타인 소유, 타인 점유의 시계를 가져가기 때문에 절도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잠재적 지배의사에 대한 대표적인 판례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산을 좀 바꿔봅시다. 언쟁 중 구타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시계가 탐이 나서 구타했다면 갑의 죄는 뭐가 될까요? 자, 시계를 뺏으려고 때렸다. 이건 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강도가 상해를 입힌 것이고, 따라서 상해에 대해서 고의가 있다면 강도 상해죄가 되는 것이고, 자, 고의는 없고 과실이 있었다면 강도 치상죄가 되는 겁니다. 자, 그 점 조심하세요. 그래서 요 사안도 출제하면서 출제자가 슬쩍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계가 탐이 나서 그렇게 바꾸려면 강도 상해죄 또는 강도 치상죄가 되는 것이고, 그러나 언쟁 중 이렇게 했다면 폭행 치상죄 또는 상해죄가 따로 성립하고 그 다음에 절도죄가 성립하고 실체적 경합범이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변형된 판례를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 객관적 요소와 주관 요소가 점의 기본적인 요소가 되는데 형법사의 점유도 사실적인 개념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규범적 요소를 우리가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점의 객관적 주관 요소가 이 사회적 규범적인 측면에 의해서 약간 수정이 됩니다. 수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점의 세 번째 요소인 사회적 규범적 요소입니다. 그래서 점의 개념이 확대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축소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점의 개념이 확대된다. 자, 사회적, 규범적 요소에서 점의 개념이 확대된다. 점의 개념이 확대된다는 것이 점의 요건이 완화된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점의 요건이 엄격하게 된다는 것일까요? 요건이 완화된다는 겁니다. 요건이 완화되면 요건이 줄어드니까 성립 범위가 넓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점유의 개념이 확대된다. 이 말은 점유의 요건이 완화된다는 겁니다. 그럼 점유의 요건은 기본적으로 객관적 요건과 주관 요건인데 이 가운데서 어떤 요건을 완화시키자는 것이 점유의 개념이 확대되는 경우일까요? 객관적 요소를 완화시키는 겁니다. 즉, 이 객관적 요소 없어도, 즉 밀접한 장소로 연관성이 없어도 주관적인 지배 의사만 있었다면 이것만 가지고도 사회적 차원, 규범적 차원에서 점유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인정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주관적인 지배 의사만으로도 점유를 인정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정신적 점유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규범적 측면에서 이걸 인정하는 겁니다. 규범적 측면에서. 자, 예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의리한 사람이 있는데, 무더운 여름철, 그래서 이제 이런 서울에 사는 사람인데, 제주도로 이제 휴가를 가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저나 여러분들은 휴가를 못 가죠. 하여튼 이 사람은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온 가족을 데리고 이제 제주도로 갔습니다. 그래서 집은 텅 비어 있고, 자, 요때 이런 빈집을 노리는 도둑들이 있다 그랬죠. 빈집 전문 털이범들이 있어요. 바로 갑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갑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트럭 몰고 와가지고 을의 가재독을 싹 쓸어가지고 가버렸다는 겁니다. 자, 갑에게 무슨 죄가 될 것이냐. 일단 이 가재독은 을의 소유입니다. 그럼 이제 타인 소유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을의 점이냐, 타인 점이냐, 요걸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일단, 을에게, 요 가재독에 대한, 을에게 점유사실이 인정될 것이냐. 자, 언제 점유사실이 인정됩니까? 밀접한 장소적 연관성이 있을 때 인정되는 겁니다.
근데 을은 지금 제주도가 있어요. 제주도. 근데 가제도구는 서울에 있습니다. 자, 제주도와 서울을 장소로 밀접한 곳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러면 그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을에게 점유사실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을은 제주도에 가 있을지라도 서울에 있는 자기 집 안에 있는 자기 물건을 지배하겠다는 지배의사는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요때 그럼 어쨌건 점유 사실을 갖고 있지 못하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말하면 을의 점유를 부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을의 점유를 논리적으로 말하면 부정해야 되죠. 왜? 점유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럼 을의 점유를 부정한다면 갑의 점유는 뭐가 됩니까? 자, 을의 점유를 부정해버리면 서울에 있는 집안에 있는 가제도구는 점유 이탈물이 되는 것이고, 그럼 갑은 점유 이탈물 횡령죄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상식으로 맞습니까? 자, 우리는 갑을 도둑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절도범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상식입니다. 이게 사회적인 사람들의 인식이에요. 그렇죠? 근데 논리적으로 말하면 절도가 안 되고 점유 이탈물 횡령이 된다는 거예요. 이때 할 수 없죠. 상식이 우선하는 겁니다. 자, 아무리 진짜 완벽한 논리자도 완벽하지 않고요. 상식에 반하면 상식이 이기는 거예요. 그 상식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갑은 절도가 되죠. 갑에게 절도를 인정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을의 지배의사만으로도 을에게 점유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점유의 개념이 확대되는 겁니다. 사회적 규범적 거래의 경험치를 고려해서 점유의 요건을 수정하자는 거죠. 이런 경우에. 그래서 을에게 점유 사실은 인정되지 않지만 점유의사는 있고 요것만 가지고도 거래의 경험치를 고려해서 규범적 차원에서 을에게 점유를 인정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갑은 타인 소유, 타인 점유물을 가져가기 때문에 절도죄가 된다고 보자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갑은 이제 농촌에 사는 사람인데, 갑은 이제 자기 집에서, 개를 한 마리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집에 안에서 이제 마당에서 길렀는데, 이 개가 뭐 강아지 때는 마당 밖을 안 나갑니다. 근데 개가 이제 조금씩 커가면서 활동 범위가 넓어지게 되죠. 그래서 한 좀 1년쯤 지나니까 이제 개가 다 컸고, 그때는 이제 마을을 다 헤집고 다닙니다. 온 마을이 이제 활동 범위가 되는 겁니다. 또 한 2년쯤 됐어요. 이때는 이 개는 이웃 마을까지 놀러 갑니다. 이웃 마을. 그래서 이제 이웃 마을에 아주 멋진 암캐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갑은 이제 을의 마을로 놀러 갔습니다. 이 을의 마을과 이제 갑의 마을 사이는 한 뭐 2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여튼 개가 이제 을의 마을에서 얼쩡쩡대고 있고, 자, 을은 이거 개를 보고, 야, 이거 웬 개냐? 날도 더운데 하면서 개를 잡아가지고 식사 해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을에게 이제 무슨 죄가 될 것이냐 따져봅시다. 이 개가 이제 누구 소유냐? 뭐 당연히 갑의 소유죠. 타인 소유물이에요. 을의 입장에서. 그럼 누구 점유냐? 자, 갑의 점유로 볼 수 있어야만 을에게는 절도죄가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갑의 점유냐? 점유의 요건을 가지고 검토해 봅시다. 자, 이 갑에게 그 개에 대한 지배 사실이 인정이 될까요? 자, 갑과 개는 2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접한 장소로 연관성은 없고, 그럼 지배 사실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럼 지배 의사는 인정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어쨌든 지배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점유의 요건을 갑이 갖추지 못했고, 그럼 이 개는 원칙적으로는 점유 이탈물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개는 집으로부터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집으로 돌아가는 습성을 갖고 있죠. 복귀 습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복귀 습성을 갖고 있는 가축은 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여전히 주인에게 점유를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상식이죠. 그게 바로 규범적인 측면이고 사회적 측면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론적으로는 점유 사실이 인정되지 않을지라도 복귀 습성을 갖고 있는 가축의 경우에는 주인의 집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여전히 주인의 점유를 인정하자는 겁니다. 자, 그럼 뭐가 됩니까? 이건 타인의 점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타인 소유, 타인 점유물을 영역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절도죄가 성립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좀 상황을 바꿔봅시다. 갑이 이제 멧돼지를 길렀습니다. 멧돼지. 근데 멧돼지가 우리를 탈출해서 20km 떨어진 을의 마을로 왔고, 을이 그 돼지를 잡았다는 겁니다. 자, 을에게 이때 절도죄가 될까요? 안 됩니다. 이때는. 왜 안 될까요? 자, 멧돼지가 복귀 습성이 있어요?
집으로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죠. 산으로 가죠. 산으로 가죠. 그래서 멧돼지는 야생동물 아닙니까? 야생동물을 기르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멧돼지는 완전히 가축화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멧돼지는 우리를 벗어나버리면 산으로 가버리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동물이 주인의 집을 떠났다고 해서 주인의 점유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동물 가운데 복귀 습성이 있는 것으로 제한이 됩니다. 그 점 주의하세요. 그래서 멧돼지처럼 복귀 습성이 없다면 이것은 점유 이탈물이 되고, 또 그다음에 이 멧돼지가 우리를 벗어나서 완전히 야생화 되어 버렸다면 이때는 갑의 소유라고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야생 동물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죠? 이때는 무주물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그런 점도 있다는 걸 그걸 이해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복귀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점을 가지고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 아주 오래전에 사법시험 1차 시험 객관식 문제, 정말 웃기는 문제가 한 번 난 적이 있습니다. 달아나는 개, 이게 절도죄 객체라는 겁니다. 다음 중 절도죄 객체인 것은 하고 몇 개 쭉 나와 있고, 1번 달아나는 개. 달아나는 개. 복귀 습성이 있어요? 아니죠. 도망가는 거. 집으로부터 도망가는 개. 도망가는 개는 집으로 돌아가는 개가 아니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복귀성이 없는 개니까 절도죄 객체가 아니다. 조금 약간 억지 같은 느낌이 좀 들죠. 그러면 남에게 잡을 때 물어봐야 돼요. 너 집으로 가는 중이냐? 너 달아나는 중이냐? 물어봐야 돼요. 집으로 가면 절도죄, 달아나면 점유이탈 횡령죄. 좀 웃기죠? 제가 고를 땐 답을 상대적으로 골라야 되긴 하지만, 하여튼 약간 웃기는 문제이긴 했어요. 그래서 달아나는 게는 복귀 습성이 없기 때문에, 이건 절도죄 객체가 아니다. 그런 문제였는데, 약간은 좀 엉터리 같은 그런 문제입니다. 어쨌든, 가축의 경우 복귀 습성을 요구한다는 거,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이제 강간 현장에 핸드백 사건을 보겠습니다. 자, 간단한 사건이지만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고 자주 나옵니다. 을려를 강간하여 상처를 입혔는데 을려는 강간을 당한 후 현장에 핸드백을 남겨두고 도피하였다. 이에 갑은 을려가 두고 간 핸드백에서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졌다. 일단 강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입혔어요. 그 다음에 이제 피해자는 도망갔고 범인은 이제 피해자 핸드백에서 현금을 취득했다는 겁니다. 일단 강간을 통해서 상처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는 강간치상죄가 됩니다. 물론 상해에 대해서 고의가 있었다면 강간상해죄가 됩니다. 이 사안은 고의는 없었다고 본 사안이에요. 그래서 강간치상죄가 되는데, 자, 이 현금 취득에 대해서 무슨 죄가 될 것이냐, 이것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현금은 당연히 이제 피해자 소유죠. 타인 소유입니다. 또 현금에 대해서 절도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를 타인 점유라고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달아난 을려의 점유인가? 즉 을려가 점유의 요건을 갖추었는가? 이 점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을려는 멀리 달아났어요. 자, 멀리 달아났다. 현금과 을려의 위치 간에 밀접한 장소로 연관성이 없다는 거죠. 그럼 점유의 객관적 요건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을려는 멀리 달아났을지라도 핸드백을 두고 갔으니까 그 핸드백을 지배하겠다는 의사는 있었을 겁니다. 또 핸드백에 대한 안에 들어있는 돈을 지배하겠다는 의사도 있었을 겁니다. 그 지배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 경우에 점유의 규범적, 사회적 측면을 고려해서 비록 지배 사실이 인정되지 않을지라도 지배 의사가 을려한테 있었다면 여전히 그 핸드백과 그 안에 들어있는 돈에 대해서는 을려에게 점유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을려의 점유로 봤어요. 그래서 현금 취득에 대해서 절도죄의 성립을 우리 판례가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정신적 점유를 인정한, 점유 개념의 확대를 인정한 대표적인 판례로 뽑히고 있으니까 잘 이해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혹시 강도죄 아닐까요? 보세요. 강간을 할 때 그 수단으로서 폭행이나 협박을 분명히 했습니다. 폭행 협박을 했고, 자, 폭행 협박으로 남의 돈을 취득했으니까, 그럼 강간치상죄 이외에 강도죄도 될 것 같은데, 강도죄는 왜 안 되는 걸까요? 어쨌든 폭행 협박했고, 물건 뺏었으니까 강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강도는 안 된다고 하죠?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오늘 우리가 강도죄가 더 공부하겠습니다만, 이 강도죄, 폭행 협박이 있고, 재물 취득이 있다고 무조건 강도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재물의 취득과 폭행 사이에는 목적과 수단의 관계가 존재해야만 됩니다. 목적과 수단의 관계. 즉, 이 폭행은
재물 취득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야만 강도죄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폭행을 했는데 무슨 목적으로 한 겁니까? 간음 목적으로 폭행한 것이지 현금 취득 목적으로 폭행한 것은 아니죠. 즉 강간 당시에는 그 돈에 대해서는 욕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재물 취득과 이 폭행 협박 사이에는 목적과 수단의 관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강도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절도죄가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점도 중요한 논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논점이 유류물, 분실물에 대한 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유류물은 어디다 잘못 두고 온 물건을 말합니다. 잘못 두고 온 물건. 예를 들어 식당에 갔다가 카메라를 두고 왔다. 이런 경우. 또 분실물은 말 그대로 잃어버린 물건이죠. 그래서 유류물, 분실물에 대한 점유를 인용할 수 있냐는 문제인데, 잃어버렸다. 잘못 두고 왔다. 자, 무조건 점유이탈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주의를 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 이제 몇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예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가브라는 사람이 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을이라는 친구 집에 놀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시간 놀다가 집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자, 집에 와서 딱 보니까, 핸드폰이 없는 겁니다. 핸드폰. 자, 핸드폰. 자, 어디다 두고 왔냐? 친구 집에 두고 왔어요. 유류물이죠. 유류물. 그래서, 갑의 이제 핸드폰은 을의 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친구 집에 두고 왔구나. 소재를 알고 있죠. 소재를 알고 있고, 또 친구 집에 두고 왔으니까 언제든지 다시 찾을 수 있죠. 그렇죠? 이같이 소재를 정확히 알고 또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이건 점유이탈물이 아닙니다. 여전히 갑에게 점유가 인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갑에게 점유가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두고 왔지만 점유이탈물은 아니라는 거. 자, 그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이걸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되는 거지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갑에게 점유가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산을 이제 바꿔봅시다. 자, 어쨌건 이 산은 뭡니까? 유류물이고 분실물이지만 소재를 알고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죠. 두 가지 요건. 어디 있는지 안다. 그 다음에 다시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겁니다. 자, 산을 두 번째로 바꿔봅시다. 갑이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핸드폰이 없어요. 큰일 났네. 산지 얼마 안 되는 건데 하면서 내가 도대체 어디다 핸드폰을 두고 왔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 그때 내가 을을 하고, 전철을 기다리면서, 거기 벤치에 앉아가지고, 핸드폰 가지고, 게임을 했고, 그때 내가 화장실 간다고 잠깐 핸드폰 두고 갔다가, 전철에 오니까 그냥 탔지. 전철역, 벤치에 두고 왔구나. 자, 소재를 알고 있죠. 근데,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죠. 그렇죠? 전철역, 불도중 다수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인데 어떻게 다시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뭡니까? 이건 점유이탈물이에요. 그렇죠? 소재를 알지라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면 이것은 갑의 입장에서 점유이탈물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아예 소재조차도 모른다. 자, 친구 집에 두고 왔는지, 전철역에 두고 왔는지, 무슨 카페에 두고 왔는지 소재조차도 모른다. 당연히 점유이탈물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건 소재를 알고 요 요건하고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점유이탈물이 아닌 겁니다. 따라서 소재를 모르거나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면 이등 점유이탈물이 되는데, 그러나 소재를 모르고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또 무조건 점유이탈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을 주의하세요. 자, 보세요. 지금 전철역에 이제 두고 온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또 갑이 카페에 두고 온 경우를 나눠서 생각해봅시다. 자, 전철역에 두고 왔다. 자, 소재를 알지라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또 카페에 두고 왔다. 이 경우는 카페에 두고 왔는지를 모른다고 생각해봅시다. 카페에 두고 왔는지 모른다. 카페에 두고 왔지만 갑은 카페에 두고 왔는지 몰라요. 소재를 모르죠. 그 소재를 모른다면 이런 갑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점유이탈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갑의 입장에서는 점유이탈물이에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꼭 카페에 왔다가 갑의 핸드폰을 발견하고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자, 갑의 입장에서 점유이탈물이니까 얘한테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자, 이 핸드폰을 카페 안에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무조건 갑의 입장에서 점유이탈물이다 하지 말고 누구에겐가 새로운 점유가 시작이 되는지를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때 누구한테 점유를 인정해 줄까요? 카페 안에 있는 물건이니까 카페 주인에게 점유가 인정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카페 주인과 핸드폰 사이에는 밀접한 장소로 연관성 인정되니까 지배사주 인정되는 것이고, 또 그다음에 핸드폰이 있는지를 카페 주인은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지만 카페 주인에게 점유이사가 인정되는 겁니다. 이거 뭐죠? 이 점유이사는 포괄적이면서 일반적인 지배사를 말하기 때문이죠. 물건의 소재를 몰라도 좋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카페 주인에게 점유가 인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A는 갑 소유 카페 주인 점유의 재물을 가져간 겁니다. 역시 갑도 타인이고 카페 주인도 타인이죠. 그래서 타인 소유, 타인 점유를 가져갔기 때문에 A에 대해서는 절도죄가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점을 주의하세요. 근데 전철력은 어떨까요? 전철력. 자, 그래서 그 역장에게 핸드폰에 대한 점유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절도죄가 됩니다. 그러나 카페와 전철력은 좀 다르죠. 카페도 여러 사람이 드나들긴 하지만 이 전철력은 어떤 불특정 다수인 공중의 출입이 빈번한 장소입니다. 너무나 출입이 잦은 장소이기 때문에 이 역장이라고 해서 역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역장에게 점유가 인정되지 않고, 그럼 갑의 점유도 아니고 역장의 점유도 아니고, 그럼 핸드폰은 점유 이탈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에게는 점유이탈 횡령죄가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잃어버렸다고 해서 무조건 점유이탈 횡령죄다 그러면 안 되고, 아까처럼 카페 같은 데 두고 왔고 타인이 배타적으로 관리하는 장소 안에 두고 왔다면 그 장소의 관리자에게 새로운 점유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거, 그 점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절도죄 성립이 가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판례 한번 검토해 봅시다. 자, 당구장 금반지 사건입니다. 자, 이것도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가문자리인 종업으로 근무하던 을경에 당구장 밑에서 어떤 사람이 잃어버린 금반지를 주어서 손가락에 끼고 다니다가 그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고 용돈을 구하자 전당포에 전당 잡혔다. 갑의 죄책은 뭐냐? 자, 분석을 해봅시다. 을이 경영하는 당구장이 있습니다. 또 병이란 사람을 그 당구장 손님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손님이 당구장에 왔다가 금반지를 놓고 갔습니다. 요 이제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갑이라는 이제 종업원이 있었는데 이 종업원이 요 금반지를 꿀꺽 해버린 거죠. 이 종업원에게 이제 무슨 죄가 될 것이냐 문제입니다. 자, 금반지 손님 거죠. 타인 소유입니다. 타인 소유. 두 번째 누구 점이냐? 이걸 따져봐야 됩니다. 자, 손님이 금반지를 당구장에 떨어뜨리고 갔는데 갑이 이걸 주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 병이 찾으러 오면 돌려주려고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찾으러 오면 돌려주려고. 근데 며칠이 지나도 안 오는 겁니다. 야, 금반지가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닐 텐데, 굉장히 비싼 것일 텐데, 근데 병이 안 온다는 겁니다. 찾으러 안 온다는 겁니다. 왜 병이 찾으러 안 올까요? 병의 입장에서는 소재를 아마 모를 겁니다. 어디 뒀는지 모르니까 찾으러 안 오는 거죠. 안다면 즉시 찾으러 왔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뭡니까? 병의 입장에서는 금반지를 어디다 떨어뜨렸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병의 입장에서 이 금반지는 점유 이탈물이 되는 거죠. 소재를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나 병의 입장에서는 점유 이탈물이지만 이 금반지는 어디에 있느냐? 당구장 안에 있고, 그럼 아까 카페의 논리와 동일하게 당구장 주인인 을에게 점유가 인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을이 이 금반지가 있다는 걸 몰랐을지라도 포괄적이면서 일반적인 지배에서는 인정되기 때문에 을에게 점유가 인정되는 겁니다. 따라서 뭡니까? 갑은 병 소유, 을 점유, 즉 타인 소유, 타인 점유의 금반지를 영득했기 때문에 절도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판례도 절도죄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자, 요 장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물건은 잃어버린 장소가 당구장과 같이 타인의 관리 아래 있을 때는 그 물건은 이런 그 관리자의 점에 속한다. 자, 손님의 입장은 잃어버린 물건이고 점 이탈물이라고 할지라도 당구장 안에 있을 때, 그 타인의 관리 아래 있을 때는 그 관리자에게 점유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절도죄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사안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판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자가 PC방에 두고 간 핸드폰, PC방 관리자의 점유하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것도 타인 소유, 타인 점유이기 때문에 절도죄가 된다는 최근의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전동차 사건을 보겠습니다. 그럼 의리운전은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다른 승객이 입고 내리는 물건을 발견하고 몰래 가지고 내렸다. 갑의 주책은 자, 무대를 당구장이 아니라 전동차로 옮겨봅시다. 자, 전동차가 있고 여기 의리란 사람이 이제 승무원입니다. 네, 병이란 사람이 이제 승객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두고 병이 내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갑이 있다가 그 핸드폰을 영득을 하게 된 겁니다. 이 갑에게 무슨 죄가 될 것의 문제입니다. 자, 핸드폰에 대해서 소유관계와 점유관계를 따져보면 답은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 핸드폰은 당연히 병의 소유죠. 타인 소유입니다. 그럼 누구 점유냐? 병의 점유일까요? 자, 병은 잃어버린 물건이죠. 또 유리물이죠. 그렇죠? 병이 이걸 다시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럼 뭡니까? 병은 뭐 소재를 알지라도 다시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으니까 병의 입장에서 이것은 점유 이탈물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병의 입장은 점유 이탈물인데, 그럼 아까 당구장 사건에 대한 논리를 여기다 그대로 적용하면 누구한테 점유가 인정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전동차 승무원 을에게 점유가 인정된다고 말해주겠죠. 그러나 그렇게 형식적으로 검토하면 안 되고, 자, 을이 과연 이 전동차 내에 있는 병의 핸드폰을 사실상 지배했느냐를 검토해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전동차 안에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타고 있고 또 출입이 매우 빈번하죠. 따라서 승무원 일자도 전동차 내부를 배타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겁니다. 그럼 뭡니까? 당구장 사건하고는 다르죠. 일단 을의 점유도 인정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병의 점유도 인정할 수 없고 을의 점유도 인정할 수 없고, 그럼 이 핸드폰은 점유 이탈물이 되고 갑에게는 점유 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자, 판례 이제 어떻게 받는가 또 보세요. 요지 봅시다. 자, 밑줄 보면 지하철 승무원은 그 유실물을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않는 한 이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자, 아까 당구장 사건의 경우는 당구장 관리자가 금반지를 발견했는가 발견하지 않았는가를 불문하고 그 관리자에게 점유를 인정했는데, 자, 이 전동차의 경우는 승무원이 그 핸드폰을 발견해야만 점유가 인정되고 발견하지 못했다면 점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거 그냥 모순입니까? 뭐 논리적으로 잘못된 판례입니까? 일관성이 없는 판례입니까? 그건 아니죠. 구체적으로 사안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 차이점은 당구장과 전동차의 차이점이죠. 그래서 당구장과 전동차가 불특정 다수인들이 출입하는 장소이면 동일하지만 정도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전동차는 하루에 뭐 수천 명, 수만 명이 드나들겠지만 당구장에 그렇게 수만 명씩 드나들지는 않아요. 그렇죠? 기껏해야 뭐 몇십 명 정도 드나들겠죠. 그렇죠?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판례는 그 정도의 차이를 고려해서 평가를 달리했던 겁니다. 자, 이거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당구장의 경우는 발견하지 못했을지라도 당구장 주인에게 포괄적인 지배의사가 인정되기 때문에 점유가 인정되지만, 그러나 전동차는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너무나 빈번한 장소이기 때문에 승무원이 발견해야만 승무원에게 점유가 인정된다고 판례는 판시했다는 겁니다. 자, 이 사안을 을이 발견한 것으로 바꿔버리면 갑에게는 무슨 죄가 됩니까? 을이 발견했다면 을의 점유가 되는 거죠. 따라서 절도죄가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판례는 이 전동차 사건에 대한 논리를 고속버스에도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자, 밑에 보세요. 그러면 을이 운전하는 고속버스 내에서 다른 승객이 입고 내리는 물건을 발견하고 을 몰래 가지고 내렸다. 운전기사 몰래 가지고 내렸다. 똑같은 논리예요. 그래서 운전기사가 발견하기 전까지는 이것은 점유 이탈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갑에게 점유 이탈물 횡령죄 성립을 우리 판례가 인정했습니다. 자, 근데 이 판례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전동차하고 고속버스하고 불특정 다수인들의 출입의 정도가 같습니까? 다르죠.
이 고속버스는 거의 모든 경우가 직행이고, 기껏해야 한 5, 60명 타고 있습니다. 5, 60명. 또 그 다음에 목적지까지 갈 때 사람이 내리고 타고 하지 않아요. 그럼 뭡니까? 전동차하고 실종으로 다른 거죠. 자, 그렇다면, 이건, 당구장 사건에 대한 논리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데, 판례는 전동차에 대한 논리를 여기다 그대로 적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전동차처럼 발견하지 않는 한 점유이탈로 행령줘야 된다 그랬는데, 이건 잘못된 논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요 비판 좀 더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깐 쉬었다가 점유기름이 축소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